소희 씨는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약혼녀가 못하게 막고 있죠. 길거리에 작은 아이가 말했다. 김민주는 딸 소희를 공원에서 밀면서 휠체어 팔걸이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52세의 나이에 성공한 서울의 사업가인 그는 외동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고 이후로 결코 줄어들지 않는 듯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거리의 아이가 그들 앞에 나타나 소희를 똑바로 가리키자 민주는 공기 중에 맴도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아이는 15세가 넘지 않은 듯했고 더러운 옷과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민준을 궁금하게 만드는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장님, 따님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약혼녀가 그녀를 막고 있죠. 아이는 해 진력의 침묵을 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즉시 휠체어를 미는 것을 멈췄다. 사고 이후로 항상 어두운 렌즈 뒤에 침묵하던 소희는 휠체어 안에서 더욱 움츠러드는 듯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민준이 물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요, 사장님. 저는 무언가를 봐요.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장님의 따님은 겉보기와 다르세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얘야. 내 딸은 2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 의사들이 모든 것을 확인했단 말이다. 민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심이 배어 있었다. 아이는 더 가까이 다가와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따님 이름은 김소희, 맞죠? 저는 사장님 건물 뒤쪽 거리에 살고 있어요. 사장님 집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 사장님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민주는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딸의 이름을 알았지? 그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알았지? 이봐, 들어봐. 민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아이가 말을 가로챘다. 사장님과 결혼할 여자, 강나영 씨 말이에요. 그녀는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님의 따님은 그 대가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소희는 휠체어에서 갑자기 움직였고 민주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누군가의 말에 반응한 것이었다. 소희야. 민주는 휠체어 앞에 웅크렸다. 얘야, 무슨 일이니? 하지만 소희는 사고와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고개를 부정적으로 흔들기만 했다. 아이는 누가 자신들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공원 주변을 둘러봤다. 사장님, 5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단 5분만요. 그 후에 경비원을 부르시더라도 이해해요. 하지만 따님은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민주는 미동도 하지 않는 소희를 바라봤다. 아이의 목소리 톤에는 그를 망설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고 이후 2년 동안 아무도 그의 딸에 대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한 적이 없었다. 모든 의사들, 치료사들, 심지어 나영까지도 그가 싫어하게 된 그 연민의 어조로만 이야기했다. 5분이다.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만약 네가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장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아이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민준이 적어도 지금은 그를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는 계속하기 전에 다시 소희를 바라봤다. 사장님은 사고가 났던 밤을 기억하시나요? 따님은 어디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친구 집에서? 그녀는 항상 거기 가서 공부했어요. 민준이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너무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라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확인했나요? 누가 그녀가 친구 집에 있었다고 말했나요? 민주는 생각하기 위해 멈췄다. 사실 그 모든 이야기를 해준 것은 나영이었다. 소희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었고 깨어났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었다. 나영이 나에게 말해줬어요. 그녀는 그때 소희의 일상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가 원했던 것보다 덜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사장님은 그 친구와 그 부모님, 아니면 소희가 그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봤나요? 민주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소희가 병원에서 생사를 헤매는 사고의 혼란 속에서 그는 나영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하도록 완전히 의존했었다. 학교, 의사들,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것은 그녀였다. 그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의문을 제기조차 하지 않았었다. 저는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사장님은 따님이 나영 씨가 근처에 있을 때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그 여자가 집에 있을 때만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민주는 누군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집에 거의 없었다. 그가 집에 있을 때도 나영은 항상 그곳에서 소희를 돌보고 있었다. 너는 지금 내가... 민주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다. 저는 사장님의 따님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아주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사장님과 결혼할 여자가 사고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소희는 휠체어에서 또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이번에는 더 눈에 띄었다. 민주는 그녀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희야, 얘야. 민주는 다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약속한다. 잠시 동안 소희는 말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어두운 렌즈 뒤에서 살짝 움직였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세게 흔들고 다시 휠체어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아이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사장님, 따님은 사장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는 진실을 말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그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나영 씨는 그냥 돈에 눈이 먼 여자가 아니에요, 사장님. 그녀는 위험해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그녀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민주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속았을 가능성에 대한 분노,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 내 말을 증명할 수 있니?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믿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님이 사장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해요. 다시 한번 민주는 휠체어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소희를 바라봤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사고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허락했다. 내가 뭘 하길 바라니? 먼저 사장님은 당분간 나영 씨를 소희에게서 떼어내야 해요. 핑계를 대세요. 무엇이든 좋아요. 따님은 두려워하는 한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사고 후 3일 뒤에 따님을 봤던 곳을 사장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이 아주 잘 짜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이는 말을 멈추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해야 해요. 제가 의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장님의 약혼녀는 사장님을 속인 것 이상을 했어요. 그녀는 순전히 악의로 따님의 삶을 파괴했고 진실이 절대 밝혀지지 않도록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주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지난 2년 동안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가 알지도 못하는 길거리의 아이에 의해 의문을 제기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속삭였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아이는 대화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것으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돈을 원하지도 않고 사장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착한 아이가 나쁜 여자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멈추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주는 다시 한번 소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떨림을 멈췄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알겠다.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네가 부탁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만약 네가 거짓말을 하거나 내 가족의 고통을 가지고 장난친다면 저는 농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님. 안타깝게도 농담이 아니죠.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는 나머지 길을 차로 갈 때까지 소희의 휠체어를 침묵 속에 밀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다음날 같은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나영 없이였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나영은 항상 그랬듯이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35세의 그녀는 항상 잘 정돈된 금발머리와 민준이 위안을 주는 미소를 가진 예쁜 여자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는 뱃속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산책은 어땠어요? 나영은 민준의 뺨에 키스하고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웅크리며 물었다. 민준은 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렸다. 나영이 그녀를 만지자 소희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괜찮았어요. 민준은 딸의 반응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답했다. 소희야, 피곤해 보이네.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고 좀 쉬는 게 어때? 나영은 소희에게 항상 사용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은 민준이 말을 가로챘다. 오늘은 소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우리 둘이서만 대화한 지 꽤 됐잖아요.
나영은 움직임을 멈추고 민준을 그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아, 좋네요. 하지만 일상이 바뀌면 소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냥 평소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아니요, 저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스스로 놀라며 주장했다. 나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다. 물론이죠, 여보. 저는 단지 소희의 안녕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제가 그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잖아요? 민주는 소희의 휠체어를 그녀의 방으로 밀었다. 그것은 의사들이 추천한 특수 침대와 여러 장비가 있는 큰 방이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민주는 그곳이 17세 10대의 방이라기보다는 병실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희야,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만약 네가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소희는 침묵했지만 민주는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아이가 사고에 대해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 말을 했단다. 소희는 고개를 세게 움직였고 마치 아니오라고 말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했다. 얘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알았고 사고 후에도 여전히 너를 알아. 네가 두려워할 때, 슬퍼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안단다. 민주는 소희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거지, 맞니? 오랜 시간 동안 소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작게 움직였는데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지만 민주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그녀는 긍정했던 것이다. 민주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소희야, 무엇이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약속한다. 소희는 그의 손에서 한 손을 빼더니 천천히 방문을 가리켰다. 그리고 목 높이에서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민주는 즉시 이해했다. 소희는 나영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나영이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니?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작게 긍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사고 말이야. 그녀가 내가 모르게 하려는 사고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니? 이번에는 소희가 더 단호하게 긍정했다. 민주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분노는 딸이 2년 동안 침묵 속에 고통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안도감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괜찮다 얘야.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하지만 그동안 너는 나를 믿어야 해. 그렇게 해줄 수 있니? 소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딸이 자신을 정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두운 렌즈 뒤에서도 그녀가 그의 눈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긍정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나영 옆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밤에 2번 그녀는 일어나 방을 나갔다. 민주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가 소희의 방으로 가는 것을 봤다. 그녀는 한밤중에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집에서 일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나영에게 소희를 돌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이 일할 때 내가 항상 소희를 돌봐주는 거 알잖아요. 나영이 항의했다. 알아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은 그녀와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딸과 다시 연결되려고 노력해야 해요. 나영은 잠시 망설였고 민주는 그녀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알았죠? 소희가 발작을 일으키거나 약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약이요? 민준이 물었다. 그는 소희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불안을 돕기 위해 박 원장님이 처방해 주신 진정제요. 그녀가 너무 불안해지면 항상 제가 그녀에게 줘요. 나영은 재빨리 설명했다. 민주는 박 원장이나 진정제 처방에 대해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할게요. 나영이 떠난 후 민주는 소희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희야, 나영이 내가 먹는다고 말한 약들은 어디에 있니? 소희는 화장대 서랍을 가리켰다. 민주는 그것을 열고 3병의 다른 약을 발견했다. 그는 약병을 들고 라벨을 읽었다.
모두 꽤 높은 복용량의 우울증과 불안 치료제였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약이 그가 들어본 적 없는 의사에 의해 처방되었고 소희가 1년 이상 그것들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소희야, 너는 정말 이 약들이 필요하니? 민준이 물었다. 소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부정적으로 흔들었다. 그녀가 너에게 억지로 먹였니? 소희는 긍정했다. 민준은 가슴속에서 분노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10대에게 불필요한 약을 줄까? 그리고 나영은 왜 이 약들에 대해 그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오후 2시에 민준은 소희를 데리고 공원으로 가서 준호를 만났다. 그 아이는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나영 씨를 떼어내는데 성공하셨나요?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준호가 물었다. 그래, 그리고 몇 가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민준은 약에 대해, 그리고 소희가 그것들을 억지로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놀라지 않는 듯했다. 그것이 많은 것을 설명해줘요. 그 약들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졸리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죠. 누군가를 침묵시키기에 완벽해요. 하지만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에요, 사장님. 사장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왜 따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준호는 계속하기 전에 공원 주변을 둘러봤다. 제 이론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몇 달 전에 이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의원 뒤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을 때 그것을 봤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보관했어요. 민주는 종이를 들고 읽었다. 그것은 소희의 사고 후 3일 뒤 날짜가 찍힌 처방전이었다. 처방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렌즈에 대한 것이었다. 처방전에 적힌 이름은 김소희였다. 이것을 정확히 어디서 찾았니? 박 원장님 의원 쓰레기통에서요. 따님에게 약을 처방하고 있는 그 의사요. 민주는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돼. 소희는 사고 전에는 시력 문제가 없었고 사고 후에 병원 의사들은 그녀가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어. 네, 사장님. 하지만 이 처방전은 시각장애를 모방하는 특수 렌즈에 대한 거예요. 시력이 정상인 사람이 장님처럼 보이도록 사용할 수 있는 렌즈죠. 민주는 처방전을 다시 더 천천히 읽었다. 이번에는 의사가 메모를 해놓았다. 환자는 행동치료를 위해 특수 선글라스 렌즈가 필요함. 부분적인 시력 상실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중앙에 작은 구멍이 있는 불투명 렌즈. 이것은 따님이 시력을 잃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그녀가 시력을 잃었다고 믿게 만드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민주는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있는 소희를 바라봤다. 이제 그녀가 자신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소희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지, 맞니?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들이 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원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고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민주는 눈물이 얼굴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내 딸. 그가 속삭였다.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준호는 계속하기 전에 아버지와 딸을 위해 몇 분 동안 혼자 있게 해주었다. 사장님, 더 많은 것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것이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눈물을 닦고 나머지를 들을 준비를 했다. 저는 우연히 길거리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나영 씨가 사장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의 집에서 일했어요. 5년 동안 거기서 가정부로 일했죠. 내 어머니가 나영을 위해 일했다고? 어제 왜 나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니? 저는 사장님이 먼저 제 말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했다면 사장님은 제가 복수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준호는 소희의 휠체어 옆 바닥에 앉았다. 어머니는 항상 나영 씨가 이상한 여자라고 돈에 병적으로 집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자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녀는 전에 성공하지 못했나요? 그녀처럼 예쁜 여자가 시도했죠. 어머니는 나영 씨가 몇 명의 부자 남자친구를 사귀었지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실제로 알게 되거나 아니면 준호는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듯 말을 멈췄다. 아니면 뭐니? 아니면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민주는 등골에 오한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사고? 사장님 전에 그녀의 마지막 남자친구는 아주 부유한 변호사였고
15세 딸이 있는 호랍이었죠. 나영 씨는 그와 거의 1년 동안 데이트했고 그들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딸이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척추가 부러졌고 허리 아래가 마비되었죠. 민준은 혈관 속에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후에 변호사는 딸을 너무 걱정하고 의료 치료에 너무 집중해서 나영 씨가 인내심을 잃었어요. 그녀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가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와 헤어졌죠. 민준은 침묵 속에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소희를 바라봤다. 너는 지금 나영이, 저는 제 어머니가 그 소녀의 사고 전날 변호사의 집에서 나영 씨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될 때 계단을 만지고 있었는데 몇 개의 헐거운 계단이 있었죠. 내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않았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 어머니는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였어요, 사장님. 추방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게다가 누가 나영 씨 같은 여자에 맞서 가정부의 말을 믿어줬겠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돈이 없었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나영 씨에게 해를 입는 누군가를 알게 되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민주는 아이의 이야기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나영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소희의 사고 말이야, 비슷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정확히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다만 이번에는 나영 씨가 더 교활했어요. 사고 후에 관계를 끝내는 대신 그녀는 머물렀죠. 그녀는 남자친구의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는 헌신적인 여자처럼 행동했어요. 사장님의 신뢰를 얻었고 이제 곧 결혼해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주는 자신이 듣고 있는 모든 것을 처리했다. 끔찍한 방식으로 말이 되었다. 나영은 사고 몇 달 전에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 그녀는 친구의 친구였고 소희가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이었다. 사실 이제 민준이 생각해보니 나영은 그와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소희에게 접근하여 10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준호야,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너는 사고 후 3일 뒤에 소희를 봤다고 했지. 정확히 무엇을 봤니?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소희를 바라봤다. 사장님은 그녀 앞에서 말하고 싶으세요? 소희는 듣고 싶다는 듯 고개를 움직였다. 저는 그녀가 걷는 것을 봤어요. 준호가 간단히 말했다. 사고 후 3일 뒤에 저는 소희가 박 원장님 의원 뒤쪽 거리에서 평소처럼 걷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괜찮았고 문제없이 걷고 있었고 완벽하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가능하지? 그녀는 병원에 있었는데. 그녀는 병원에 있었죠. 네. 하지만 사장님께 말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계속하기 전에 깊은 숨을 쉬었다. 저는 소희가 나영 씨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무언가를요. 그래서 나영 씨는 소희가 영원히 침묵하도록 만들 사고를 준비했죠. 하지만 소희가 괜찮다면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준호는 소희를 바라봤고 소희는 그에게 말해도 된다는 듯이 몸짓을 했다. 나영 씨가 진실을 말하면 사장님도 사고를 당할 것이고 이번에는 진짜 사고가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말이 되었다. 사고 후 소희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나영이 모든 것을 통제한 방식, 약 특수 렌즈. 소희야, 딸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나영이 너를 위협했니? 소희는 고개를 긍정했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어두운 렌즈 아래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봤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인 척했니? 소희는 다시 긍정했고 이번에는 흐느꼈다. 민주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정말로 안아주었다. 그녀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믿었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얘야. 내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둬서 미안하다. 소희는 마침내 어두운 렌즈를 벗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많이 울어서 빨갰지만 맑고 또렷하고 살아있었다. 아빠. 그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다. 너무 무서웠어요. 민주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그의 딸은 괜찮았다. 그의 딸은 살아있었고 괜찮았으며 그를 보호하기 위해 2년 동안 침묵 속에 고통받았던 것이다. 준호는 그들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다. 사장님, 이제 무엇을 할지 결정하셔야 해요. 나영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 계획에 2년의 삶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녀는 위험해요.
민주는 눈물을 닦고 결단력 있게 준호를 바라봤다. 내가 이것을 끝낼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 딸을 보호하고 나영이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장님은 교활해야 해요. 나영 씨는 똑똑해요. 그녀가 사장님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의심하면 그녀는 빠르게 행동할 것이고 이번에는 단순히 위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주는 자신의 손을 세게 잡고 있는 소희를 바라봤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먼저,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가 이 짓을 했다는 진짜 증거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그 증거를 얻을 때까지 따님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어떤 종류의 증거? 준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제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위험할 것이고 소희 씨가 매우 용감해야 할 거예요. 소희는 어깨를 펴고 눈물을 닦았다. 이것을 끝내기 위해 무엇이든 할게요. 그녀는 민준이 2년 동안 듣지 못했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민준은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봤다. 그가 키웠던 용감한 소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단지 두려움 뒤에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 계획이 무엇인지 말해다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준호가 제안한 계획은 위험했지만 나영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이디어는 그녀가 모든 것을 녹음하도록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영 씨는 자신감이 넘쳐요, 사장님.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우리가 올바른 상황을 만든다면 그녀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민주는 그날 발견한 모든 것을 여전히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딸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다. 그는 결혼하려던 여자에게 2년 동안 위협을 당했던 것이다.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었다. 정확히 어떻게 할 거니? 준호는 전자제품을 다루는 친구를 알고 있으며 감지되지 않는 작은 녹음기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는 소희가 녹음기를 숨겨서 착용하고 나영이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희가 어떻게 나영 씨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나영 씨는 소희 씨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소희 씨가 발작을 일으키는 척, 사고에 대한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척하면 나영 씨는 초조해질 거예요. 그리고 초조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유지하려고 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죠. 소희는 침묵 속에 계획을 들었고 이내 동의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미 2년 동안 연기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좀 더 연기할 수 있어요. 민주는 딸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걱정되었다. 만약 그녀가 의심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너에게 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래서 제가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사장님. 저는 나영 씨가 상상하는 것보다 사장님 집을 더 잘 알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눈에 띄지 않는 여러 방법이 있죠. 무언가 잘못되면 제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나머지 오후를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데 보냈다. 준호는 몇 주 동안 집의 일상을 관찰했다고 설명했고 나영이 소희와 단둘이 있다고 믿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장님이 안 계실 때 그녀는 달라져요, 사장님. 그녀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죠. 차갑고 계산적이며 잔인해요. 민주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나영을 마주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해야 했지만 준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일생일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나영은 평소의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하루 일과를 물었고 소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왔다. 민주는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을 관찰하며 2년 동안 놓쳤던 신호들을 보려고 노력했고 그것들은 거기에 있었다. 나영이 소희를 만지는 방식은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그녀가 집 일상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방식, 그녀가 민준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는 방식. 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민준은 피곤한 척하며 일찍 잠들었다. 다시 한번 나영은 밤에 일어나 소희의 방으로 갔다. 이번에는 민준이 조용히 일어나 딸의 방문으로 갔다. 그는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아무 짓도 안 했기를 바란다, 소희야. 내 아빠에게 무언가를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민주는 소희의 낮은 목소리가 무언가를 대답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사고에 대해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니?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심지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아버지들에게도 말이야. 민주는 당장 방으로 들어가
나영을 마주하지 않도록 문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이제 자신의 귀로 들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나영은 소희를 위협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 자신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민주는 일찍 나가기 위해 핑계를 댔다. 그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은 오후에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준호를 만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러 갔다. 준호는 녹음기를 구했는데 소희의 옷에 쉽게 숨길 수 있는 작은 장치였다. 장치를 구해준 친구는 준호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녹음기는 3시간 동안 배터리가 지속되어 충분할 거예요. 민주는 초조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된다면, 만약 나영이 녹음기를 발견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녀가 소희에게 정말로 해를 입힌다면, 사장님, 두려워하시는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따님은 영원히 그녀의 두려움의 포로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영은 원하는 것을 얻을 거예요. 사장님의 돈과 무고한 아이의 고통 위에 세워진 편안한 삶을요. 민주는 준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행동해야 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나영에게 중요한 고객과의 긴급 회의 때문에 다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금 오셨잖아요. 나영이 항의했다. 알아요. 하지만 중요해요. 몇 시간 동안 밖에 있을 거예요. 소희를 돌봐줄 수 있나요? 민주는 나영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다. 거의 만족감이었다. 물론이죠. 제가 항상 그녀를 잘 돌보는 거 알잖아요. 민주는 나영의 뺨에 키스했고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혐오감을 느끼며 소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그가 이마에 키스하기 위해 웅크렸을 때 그는 낮게 속삭였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 용기를 내. 소희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민주는 집을 나섰지만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호가 기다리고 있는 길가의 나무 뒤에 숨었다. 거기서 그들은 집을 볼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준호가 말했다. 민준이 나간 지 15분 후 그들은 나영이 집의 모든 커튼을 닫는 것을 봤다.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신호였다. 나영이 소희와 완전히 단둘이 있다고 믿을 때마다 커튼을 닫았다. 준호는 나영이 그때 자신의 진짜 성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금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자리를 잡으러 가죠. 준호는 모든 것을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계획했다. 집 뒤쪽에 완전히 닫히지 않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소희가 낮 동안 항상 있는 거실을 볼 수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면 들을 수 있었고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 있었다. 그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들은 소희가 항상 그랬듯이 휠체어에 앉아 거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영은 이리저리 걷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도 민주는 그녀가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준호가 속삭였다. 그들은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소희가 계획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머리가 아픈 것처럼 머리를 가리키고 혼란스러운 듯한 제스처를 했다. 나영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민준과 준호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들을 수 없었지만 나영이 소희에게 빠르게 이야기하고 흥분하여 몸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희는 계속해서 연기하며 어두운 렌즈를 가리키고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나영은 눈에 띄게 더 초조해졌다. 몇 분 후 나영은 재빨리 거실을 나갔다. 준호는 민준에게 더 잘 들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나영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약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소희에게 더 많은 약을 주려고 해 민준이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소희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이 합의한 대로 그녀는 알약을 삼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안에 숨겼다. 그때 나영이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들을 수 있었다. 소희야, 너는 그런 기억들로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어.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너는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왜냐하면 기억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소희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제스처를 하고 거리를 가리켰다. 네가 걸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니? 병원에서 나갔던 것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니? 나영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들은 단지 약 때문에 내 머리가 혼란스러운 것일 뿐이야. 소희는 자신의 눈을 가리키고 이어서 나영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했다. 네가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영은 웃었지만 그것은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소희야,
내 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잖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지. 민주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영이 무언가를 인정하는데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희는 계속해서 몸짓을 했고 이번에는 집문을 가리키고 이어서 자신을 가리켰다. 나가고 싶니? 네가 여기서 걸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영은 소희의 휠체어 앞에 웅크렸다. 이것을 기억해둬 얘야. 너는 다시는 여기서 걸어나가지 못할 거야. 이 렌즈 없이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왜 그런지 아니? 나영은 잠시 멈추고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발견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했고 거의 내 모든 것을 망칠 뻔했기 때문이야. 민준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고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희는 더 많은 제스처를 했고 자신을 가리키고 이어서 나영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묻는 듯했다. 내가 뭘 했냐고. 소희가 제스처로 묻는 질문을 나영이 반복했다. 나는 내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내 미래도 보호한 거야. 나영은 일어나 다시 거실을 걷기 시작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해 소희야. 내 삶은 너무 쉬웠잖아. 부자 아빠, 예쁜 집, 모든 것이 쟁반 위에 놓여 있었지. 너는 아무것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어. 나는 평생을 싸웠어. 나쁜 직업들, 실패한 관계들, 항상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의존했지. 민주는 소희의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녹음하고 있었다. 내가 내 아빠와 너를 만났을 때 나는 기회를 봤어. 마침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가질 기회였지. 하지만 너는 너무 영리해야만 했어. 그렇지? 소희는 자신을 가리키고 이어서 걷는 듯한 움직임을 하는 제스처를 했다. 아, 그 밤에 대해 알고 싶니? 나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잔인한 미소였다. 네가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발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싶니? 민주는 준호의 팔을 잡았다. 이것은 그가 가장 듣기 두려워했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나영은 소희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네가 내 차에서 그 편지들을 발견한 것을 기억하지, 맞니? 변호사, 내 전 남자친구의 편지들 말이야. 너는 내 물건을 뒤져서는 안 됐어, 소희야. 소희는 무언가를 읽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그래, 맞아. 그의 편지들에는 그의 딸이 어떻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지,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고 어떻게 의심했는지, 어떻게 나를 조사하고 있었는지 적혀 있었지. 나영은 다시 초조하게 일어났다. 너는 그 편지들을 읽고 나를 대면했어. 네가 내 아버지에게 말할 거라고 했지. 네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안다고 했어. 너는 내 모든 것을 망치고 싶었지. 안 그래? 소희는 고개를 부정적으로 흔들었다. 지금 부인해도 소용없어, 소희야. 너는 나를 폭로할 거라고 했고 내 아빠가 나를 쫓아내게 할 거라고 했고 나에 대한 증거를 찾을 거라고 했지. 나영은 다시 소희 앞에 멈춰섰다. 그래서 나는 빨리 행동해야 했어. 네가 2년 동안의 계획을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지. 내가 좋은 삶을 가질 유일한 기회를 네가 빼앗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어. 민주는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준호는 그에게 모든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그의 팔을 잡았다. 그 사고는 전혀 사고가 아니었어. 소희야, 너는 알고 있잖아. 네가 친구 지민이네. 집 지하실 계단에서 내가 너를 밀었던 것을 기억하니? 내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던 것을 기억하니? 소희는 자신의 머리를 만지는 제스처를 했다. 그래, 맞아. 너는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했지. 하지만 너는 눈이 멀지 않았고 마비되지도 않았어. 너는 잘 회복했지. 그리고 네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네가 누구에게든 진실을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설명해줬어. 나영은 다시 웅크려 소희와 얼굴을 마주했다. 내가 말했지. 네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네 아빠가 진짜 사고를 당하게 할 거라고, 살아남지 못할 사고를. 그리고 너는 나를 믿었지. 안 그래? 소희는 고개를 긍정했고 민주는 그녀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너는 아주 순종적인 아이였지. 장애인인 척하고 내가 주는 약을 먹고 장님처럼 보이게 하는 렌즈를 착용하고 부서진 인형처럼 그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 나영은 다시 웃었고 완벽하게 작동했어. 내 아빠는 너를 돌보느라 너무 바빴고 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했을 때 아무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 집, 계좌, 의료치료, 모든 것을 말이야. 민주는 집으로 들어가 자신의 손으로 나영의 목을 조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5일 후에 나는 그와 결혼할 거야. 나는 공식적으로 네 새엄마가 될 것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소희는 고개를 부정적으로 흔들었다. 그 후에 너는 또 다른 사고를 당할 거야. 이번에는 진짜 사고지. 왜냐하면 나는 네가 몇 년 안에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아빠, 글쎄, 내 아빠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사고는 일어나잖아, 소희야. 특히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에겐 말이야. 그때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숨어있던 곳에서 일어섰지만 준호가 그를 잡았다. 기다리세요, 사장님.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필요해요. 민주는 준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딸이 그런 식으로 위협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집안에서 소희는 계속해서 연기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고 자신을 가리키고 이어서 나영을 가리켰다.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고? 잘 됐네.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해. 나영은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으니까. 소희는 바닥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했다. 계단? 계단에 대해 알고 싶니? 나영은 그 제스처를 이해했다. 너무 쉬웠어, 소희야. 나는 그냥 지민이네 집으로 너를 따라갔지. 네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어. 네가 거기서 잊어버린 책을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갈 거라는 것을 알았지. 나는 항상 열려있는 뒷문으로 들어갔고 기다렸어. 나영은 그날 밤을 다시 살고 있는 것처럼 다시 거실을 걷고 있었다. 네가 책을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냥 너를 밀었어. 그냥 한 번의 밀침이었지. 너는 넘어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지. 소희는 병원에 대해 묻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병원에는 어떻게 갔냐고. 나영은 웃었다. 내가 직접 너를 데려갔지. 구급차를 불렀어. 내가 너를 계단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한 가족 친구라고 말했지. 나는 남자친구의 딸을 돌보는 걱정스러운 여자의 역할을 연기했어. 민주는 이것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영은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고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의식이 없는 동안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했어. 나는 의사들과 이야기했고 네가 머리를 부딪혔고 시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 나는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고 네가 깨어났을 때 나영은 다시 소희 앞에 멈춰섰다. 네가 깨어났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정확히 설명해줬지. 너는 장님인 척해야 했어. 너는 잘 걷지 못하는 척해야 했어. 너는 내가 주는 약을 먹어야 했고 무엇보다 입을 다물어야 했지. 소희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렌즈에 대해 묻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특수 렌즈? 아, 그것들은 내 기발한 아이디어였지. 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박 원장님을 알고 있었어. 돈만 좋으면 그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지. 그는 너를 위한 특수 렌즈를 만들었고 너를 진정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약을 처방했어. 민주는 모든 것을 기억 속에 녹음하고 있었고 소희의 녹음기가 모든 단어를 포착하고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내 아빠, 불쌍한 내 아빠는 모든 것을 믿었어. 그는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너를 돌보는데 너무 집중해서 아무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 그는 나를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는 멋진 여자로 그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로 봤지. 나영은 다시 한번 웃었고 완벽하게 작동했어. 그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반한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나에게 반했지. 나는 완벽한 여자, 돌보는 여자, 헌신적인 여자였고 그것이 그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지. 그때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고 숨어있던 곳에서 일어섰지만 준호가 그를 붙잡았다. 기다리세요, 사장님.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필요해요. 민주는 준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딸이 그런 식으로 위협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집안에서 소희는 계속해서 연기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고 자신을 가리키고 이어서 나영을 가리켰다.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고? 잘 됐네.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해. 나영은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으니까. 소희는 바닥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했다. 계단? 계단에 대해 알고 싶니? 나영은 그 제스처를 이해했다. 너무 쉬웠어, 소희야. 나는 그냥 지민이네 집으로 너를 따라갔지. 네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어. 네가 거기서 잊어버린 책을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갈 거라는 것을 알았지. 나는 항상 열려있는 뒷문으로 들어갔고 기다렸어. 나영은 그날 밤을 다시 살고 있는 것처럼 다시 거실을 걷고 있었다. 네가 책을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냥 너를 밀었어. 그냥 한 번의 밀침이었지. 너는 넘어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지. 소희는 병원에 대해 묻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병원에는 어떻게 갔냐고? 나영은 웃었다. 내가 직접 너를 데려갔지. 구급차를 불렀어. 내가 너를 계단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한 가족 친구라고 말했지. 나는 남자친구의 딸을 돌보는 걱정스러운 여자의 역할을 연기했어. 민주는 이것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영은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고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의식이 없는 동안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했어. 나는 의사들과 이야기했고 네가 머리를 부딪혔고 시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 나는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고 네가 깨어났을 때 나영은 다시 소희 앞에 멈춰섰다. 네가 깨어났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정확히 설명해줬지. 너는 장님인 척해야 했어. 너는 잘 걷지 못하는 척해야 했어. 너는 내가 주는 약을 먹어야 했고 무엇보다 입을 다물어야 했지. 소희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렌즈에 대해 묻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특수 렌즈? 그것들은 내 기발한 아이디어였지. 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박 원장님을 알고 있었어. 돈만 좋으면 그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지. 그는 너를 위한 특수 렌즈를 만들었고 너를 진정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약을 처방했어. 민주는 모든 것을 기억 속에 녹음하고 있었고 소희의 녹음기가 모든 단어를 포착하고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내 아빠, 불쌍한 내 아빠는 모든 것을 믿었어. 그는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너를 돌보는데 너무 집중해서 아무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 그는 나를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는 멋진 여자로 그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로 봤지. 나영은 다시 한번 웃었고 완벽하게 작동했어. 그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반한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나에게 반했지. 나는 완벽한 여자, 돌보는 여자, 헌신적인 여자였고 그것이 그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지. 그때 소희는 계획에 없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어두운 렌즈를 벗었다. 나영은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소희의 맑고 또렷한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영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소희는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나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네가 언제? 저는 항상 걸을 수 있었어요, 나영씨. 소희는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소희는 옷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나영에게 보여줬다.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어요. 모든 단어, 모든 고백을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모든 것을 들었어요. 나영은 거실 주변을 둘러봤고 마침내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너희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때 민준과 준호가 정문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네, 나영씨. 민준이 분노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었어요. 나영은 민준을, 이어서 준호를, 그리고 다시 휠체어 옆에 서 있는 소희를 바라봤다. 렌즈 없이 분명히 보고 걷고 있는 소희를 말이다. 민준씨,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설명한다고? 민준이 말을 가로챘다. 어떻게 내 딸이 2년 동안 장애인인 척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한다고? 어떻게 그녀를 위협했는지 설명한다고? 어떻게 그녀의 사고를 일으켰는지 설명한다고? 나영은 마지막 전략을 시도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당신들 말과 내 말뿐이에요. 준호는 밖에서 모든 것을 녹음하는 데 사용했던 또 다른 녹음기를 보여줬다. 우리는 2개의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영씨. 그리고 저는 당신이 사장님을 만나기 전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나영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변했고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여자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남은 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녀는 민준이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와 엮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엮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아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여자, 탐욕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자와 엮이고 있는 겁니다. 나영은 순수한 증오심으로 소희를 바라봤다. 너는 입을 다물었어야 했어. 상황을 받아들였어야 했어. 이제 네가 나를 강요했구나.
나영은 소희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지만 준호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당신은 그녀를 만지지 못할 거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소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보호적으로 안았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세요. 민준이 나영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내 가족에게 접근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 녹음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감옥에 보낼 겁니다. 나영은 웃었지만 그것은 씁쓸한 웃음이었다. 정말로 그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자예요. 나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죠. 당신들은 그냥 지방사업가, 문제아 10대, 그리고 길거리의 아이일 뿐이에요. 어쩌면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자원을 가지고 있죠. 나영이 반박했다. 당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원들을요. 민주는 나영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나영은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들이 방금 잘못된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다치죠. 때로는 치명적으로요. 준호가 먼저 알아차렸다. 사장님,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왜? 제 생각에 그녀는 혼자 일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영은 더욱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영리한 아이네. 그래, 나는 혼자 일하고 있지 않았어. 그리고 내 파트너들은 2년 동안의 일이 버릇없는 10대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길거리의 아이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진짜 두려움의 오한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희야, 준호야. 민준이 재빨리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그들이 문으로 돌아섰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두 남자가 출구를 막고 있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특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는 남자 중 한 명을 즉시 알아봤다. 그는 나영이 몇 달 전에 집정원을 돌보기 위해 고용했던 정원사 정호였다. 크고 강한 남자였고 항상 약간 이상해 보였지만 나영이 친구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민주는 무시했었다. 다른 남자는 전에 본 적이 없었지만 문에서 출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그의 자세로 보아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아, 잘 왔어요. 나영은 두 남자에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달콤하게 들렸지만 이제 민준에게는 완전히 가짜처럼 들렸다. 여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소희 앞에 섰고 민준도 똑같이 했다. 세 사람은 나영과 두 남자에게 둘러싸인 채 거실 중앙에 모였다. 정호 씨. 민준은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고 나영의 지시를 기다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민준 씨. 나영은 그들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정호 씨는 정원사가 아니고 저기 현수 씨는 그냥 방문 온 친구가 아니에요. 그들은 내 사업 파트너예요. 무슨 종류의 사업이요? 준호가 물었지만 민주는 이미 그 아이가 대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외롭고 부유한 남자들을 식별하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자산을 취득하는 종류의 사업이죠. 민주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사기꾼 여자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직적인 범죄 조직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몇 명의 남자요? 소희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물었다. 나영은 소희에게 미소를 지었고 마치 그 질문이 자랑스러운 듯했다. 아, 얘야. 내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니? 글쎄, 내 아빠는 6번째가 될 뻔했지. 이전 5명은 매우 성공적이었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민주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물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운명이었지. 일부는 내게 유언장을 수정한 후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어. 다른 일부는 내게 자산을 통제하는 계좌로 옮긴 후 그냥 사라졌지. 한두 명은 갑작스러운 정신 문제를 겪은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민주는 준호와 소희를 바라봤다. 그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딸들은요? 소희가 물었다. 그 남자들의 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영은 소희 앞에 멈춰섰다. 글쎄, 그것은 상황에 달려 있었지. 일부는 너처럼 2년 동안 통제하기 쉬웠어. 다른 일부는 더 저항했지. 그 함의는 분명하고 끔찍했다. 준호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사장님, 우리는 출구를 찾아야 해요.
그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준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나영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했다. 그녀는 그들을 살려둘 수 없었다. 나영 씨, 민주는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음속으로 찾았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나영은 웃었다. 합의? 민준 씨, 당신은 내 고백을 녹음했어요. 당신은 내 모든 범죄를 알고 있죠. 당신들을 살려두어 나를 경찰에 넘기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세요? 만약 제가 녹음들을 파괴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요? 아, 민준 씨, 당신은 항상 순진했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쉬운 표적이었던 거예요. 나영은 가짜 슬픔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여보. 우리는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때 민주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준호가 손으로 작은 움직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와 소통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민주는 아이가 초조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움직임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준호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정호 씨, 나영이 말했다. 아이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그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정호는 준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지만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기다려요.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짓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당신들의 작전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나영은 망설였다. 무슨 뜻이야? 저는 우연히 당신들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몇 달 동안 당신들을 조사하고 있었죠. 민주는 준호가 시간을 벌기 위해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너는 그냥 길거리의 아이일 뿐이잖아. 네, 저는 길거리의 아이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친구들이 있죠.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친구들이요. 오늘 밤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눈치챌 친구들이요. 나영은 정호와 현수를 바라봤고 그들은 처음으로 불안해 보였다. 어떤 종류의 친구들?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민주는 그가 긴장으로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종류의 친구들이요. 부자 남자들을 강탈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있는 종류의 친구들이죠. 민주는 준호의 전략을 이해했다. 그 아이는 나영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을 다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나영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제가요? 준호는 낡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여기에 신문사로 저장된 번호로 전화해 보시겠어요? 그들이 강나영 씨와 그녀의 결혼 사기 작전에 대한 제 메시지를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민주는 준호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아이는 기자 정신조사나 신문사 연락처에 대한 자원이 없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나영은 휴대폰을 바라봤고 이어서 정호와 현수를 그리고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네가 신문사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오늘 너희를 구하지는 못할 거야. 우리는 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 준호는 동의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정말로 원하세요? 너무 명백하지 않을까요? 그때 민주는 심장이 빨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다. 준호는 자신이 밝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영도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영이 준호에게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전자제품 가게에서 일해요. 소희 씨가 사용했던 그 녹음기는 송신기가 있어요.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제 친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신기로 전송되었죠. 민주는 존경심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생각했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송이 갑자기 멈추거나 위험의 징후를 들으면 즉시 경찰에 전화해야 했죠.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다. 나영은 정호와 현수를 바라봤다. 너희 둘,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뒷문으로 나가. 당신은요? 정호가 물었다. 나는 남을 거야. 나는 이것을 경찰에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여기서 발견되어서는 안 돼. 두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이렌 소리가 너무 가까웠다. 지금 그들은 재빨리 뒷문으로 나갔다. 나영은 민준, 소희, 준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이겼어요. 소희가 아버지 옆에 서서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순진한 거야. 나영이 대답했다. 나는 변호사가 있고 자원이 있어. 나는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주장할 거야. 너희가 나를 위협했고 내가 내 목숨을 방어하고 있었다고 말이야. 민주는 차들이 집 앞에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어쩌면 변호사가 있을지도 모르죠.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증인도 가지고 있어요. 정문이 열리고 4명의 경찰관이 들어섰다.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준호는 즉시 손을 들고 소리쳤다. 우리가 희생자예요. 저 금발 여자가 범인이에요. 경찰관 중 한 명인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든 남자가 상황을 평가하며 거실을 둘러봤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제 친구입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이 집에서 오디오 전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여러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당신의 나이에 모니터링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라니.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경감님, 이 번호로 전화해서 제 이야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세바스찬은 여전히 전자제품 가게에서 모든 녹음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나영에게 다가갔다. 나영 씨, 저희와 함께 가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나영이 대답했다. 이 사람들이 내 집에 침입했고 나를 위협했어요. 나는 그들을 고소하고 싶어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경관님,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이곳은 제 집이지 그녀의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여러 범죄에 대해 고백한 녹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감은 민준을 바라봤다. 김민준 씨, 그 녹음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민준은 여전히 녹음기를 들고 있는 소희를 바라봤다. 소희야, 경찰관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니? 소희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고의로 제 사고를 일으켰고 2년 동안 저에게 장애인인 척하도록 강요했으며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더 젊은 경찰관이 놀라서 소희를 바라봤다. 아가씨, 당신은 장애가 없으신가요? 없어요. 소희가 대답했다. 그녀가 저를 위협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장애인인 척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감은 녹음기를 들고 동료들을 바라봤다. 우리 모두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녹음들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영은 마지막 카드를 쓰려고 했다. 경관님들, 저는 이 도시에서 존경받는 시민입니다. 저는 단지 저를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녹음들은 제 동의 없이 제 집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준호가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경감님, 저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라 김민준 씨의 집입니다. 둘째,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2 남자가 있었는데 당신들이 도착했을 때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경감은 그의 부하 2명에게 신호를 보냈다. 너희 둘은 집 뒤쪽 지역을 확인하고 도망친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지 찾아봐. 그는 그룹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아이가 언급한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준호는 위조된 처방전에 대해, 소희에게 불필요하게 주었던 약에 대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목격했던 다른 유사한 사건들과의 연결에 대해 설명했다. 준호가 말하는 동안 민주는 나영이 점점 더 창백해지는 것을 봤다. 그녀는 전체 작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40분간의 초기 질문 후 경감은 결정을 내렸다. 강나영 씨, 당신은 사기, 위협, 상해 및 범죄 조직 연루 혐의로 신문을 위해 구금됩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나영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순수한 증오심으로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입을 다물었어야 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너는 네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소희는 위축되지 않았다. 유일한 결과는 당신에게 있을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지 못할 거예요. 나영이 끌려나갔을 때 민주는 마침내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긴장해 보였다. 사장님,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녀는 파트너들에 대해 더 큰 작전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기 있던 2 남자는 도망쳤어요.
민주는 그의 옆에 서 있는 딸을 바라봤다. 어두운 렌즈 없이 휠체어에서 벗어나 2년 동안 그녀를 통제했던 두려움에서 벗어난 딸을 말이다. 무슨 일이 오든지 맞설 것이다.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먼저 축하해야 해. 내 딸이 돌아왔어.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안았다.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아빠. 너무 무서웠어요. 사과할 필요 없다. 민준이 그녀를 세게 안으며 대답했다. 너는 용감했고 네가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너 자신과 나를 보호했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렸어야 했어. 준호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사장님은 알 수 없었어요. 나영 씨 같은 사람들은 속이는데 전문가예요.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죠. 민주는 준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공원에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하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호가 말을 가로챘다. 어머니는 나영 씨에게 해를 입는 사람들을 돕도록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민주는 용감하고 똑똑하고 고아이며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를 바라봤고 결정을 내렸다. 준호야, 오늘 밤 묵을 곳이 있니? 준호는 망설였다. 항상 어떻게든 지내요, 사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야. 묵을 곳이 있니? 아니요, 사장님. 사실 없어요. 민주는 소희를 바라봤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긍정했다. 그렇다면 너는 나영과 그녀의 공범자들과의 이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적어도 여기에 머물러야 해. 준호는 항의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민준이 손을 들었다. 부탁이 아니야, 준호야. 너는 우리 가족을 구했어. 네가 필요한 시간 동안 우리 집은 너의 집이야. 준호는 잠시 동안 침묵했고 마치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듯 했다. 정말이세요? 진심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없어. 소희는 앞으로 몸을 숙여 준호의 어깨를 만졌다. 그리고 너는 누나를 갖게 될 거야. 너에게 목숨을 빚진 누나를. 준호는 소매로 눈을 닦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다시 운전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네가 이 가족의 영원한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 나머지 여정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이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단순하지만 편안한 집이었는데 해가 지고 있었다. 임시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한 여경이 말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는 단순한 거실을 둘러봤다. 2개의 싱글 침대, 소파 침대, 작은 주방, 그리고 욕실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서울 집처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안전했고 그들은 함께 있었다. 완벽해요. 민준이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날 밤 3사람은 작은 집의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맑은 밤이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평화를 느꼈다. 아빠, 소희가 말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민주는 그 질문에 대해 숙고했다. 상황은 정상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실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야.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단결하면 무엇이든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준호는 특히 밝은 별 하나를 가리켰다. 제 어머니는 항상 착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 별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 말이 맞았어.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그녀에게 한 약속을 지켰어. 사실 준호가 말했다. 저는 그녀가 부탁한 것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녀는 나영 씨에게 해를 입는 사람들을 돕도록 저에게 부탁했어요. 저는 가족을 얻게 되었죠. 소희는 웃었다. 그래, 네가 계획을 실행하는데 좀 지나쳤지. 민주는 그의 옆에 있는 2 젊은이를 바라봤고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더 행복하다고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딸은 자유로웠다. 그들은 범죄 작전을 폭로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얻었다. 하지만 준호의 말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다. 나영은 공범자들, 다른 사건들, 더 큰 작전에 대해 언급했고 다음 몇 주 안에 그들은 그들이 빠졌던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날 밤 민주는 단순히 행복해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그의 가족은 함께였고 안전했으며 무슨 일이 오든지 함께 맞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흘 후 민준의 전화가 이른 아침에 울렸다. 나영의 사건을 담당했던 맹경감이었다. 김민준 씨, 오늘 당신과 가족들이 경찰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나영 씨의 작전에 대해 당신이 아셔야 할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불길한 예감의 오한을 느꼈다. 긴급한 일인가요? 네, 김민준 씨. 매우 긴급합니다. 민준, 소희, 준호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맹경감이 수도권에서 온 2명의 다른 형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김민준 씨, 형사 중 한 명인 키 큰 강 형사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녹음들을 분석하고 강나영 씨를 신문한 후 우리는 이 작전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 형사는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를 열었다. 나영 씨는 적어도 5개 주에서 활동하는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결혼 사기에 전문화되어 있지만 고립된 사건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그는 민준에게 사진들을 보여줬다. 그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들의 사진이었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식별할 수 있었던 다른 표적들입니다. 강 형사가 계속했다. 그들 중 3명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1명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1명은 조기 치매 진단을 받고 사립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주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요, 거기서 흥미로워집니다. 맹경감이 말했다. 딸, 특히 10대 딸이 있는 모든 경우에 그들은 부모가 이 네트워크의 여성들과 관계를 시작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갑자기 심각한 건강 문제나 영구적인 장애를 겪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손을 세게 잡았다. 그럼 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아가씨. 강 형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확실히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작전을 폭로하는 데 성공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소녀들은 괜찮나요? 두 형사는 서로를 바라봤고 강 형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희생자들을 찾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사건들은 당신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민주는 훨씬 더 극단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지 않았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첫째, 맹경감이 말했다.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때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들의 증언과 녹음들은 유죄 판결을 받는데 필수적입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둘째, 강 형사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둘째, 우리는 당신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몸을 곧게 폈다. 도망친 남자들 때문에요? 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강나영 씨가 속했던 범죄 네트워크는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느슨한 끝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민준이 물었다. 그것은 강 형사가 설명했다. 우리가 작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체포할 때까지 적어도 임시적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준은 소희와 준호를 바라봤다. 그들은 방금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는데 이제 다시 도망쳐야 했다. 얼마 동안이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 네트워크를 얼마나 빨리 해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희가 처음으로 말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사하고 싶지 않다면요? 만약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 맞서고 싶다면요? 맹경감은 심각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아가씨, 이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이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들을 너무 큰 위협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임시적으로 이사하겠습니다. 하지만 2가지 조건을 원합니다. 무엇이죠? 첫째, 사건의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해 저에게 계속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을 TV에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긍정했다. 그리고 둘째, 민주는 준호를 바라봤다. 둘째는 준호가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와 소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호는 그도 받아야 합니다. 준호는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다. 사장님, 그럴 필요는 네, 필요합니다. 민준이 말을 가로챘다. 그는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맹경감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처리될 수 있습니다. 2시간 후 민준, 소희, 준호는 집에서 옷과 필수품을 챙기고 있었다. 경찰은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 안전 가옥을 마련해 주었다. 아빠,
소희가 옷을 접으면서 말했다. 진실을 발견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장애인인 척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단순했잖아요. 민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소희야, 네가 나에게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었는지 묻는 거니? 비슷해요. 민주는 그녀 옆 침대에 앉았다. 얘야, 지난 2년은 더 단순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어. 나는 내 진짜 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어. 나는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존재하도록 강요받은 너의 버전과 함께 살고 있었지.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몇 달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잠시 숨어 있어야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과 함께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 진짜 딸 옆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선호해.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안았다. 저도 그래요. 문제들이 있어도요. 준호가 방문에 나타났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가기 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민준과 소희는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준호야? 준호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제 어머니에 대해 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녀가 실제로 나영 씨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민준은 또 다른 폭로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뜻이야? 준호는 침대 옆 소파에 앉았다. 제 어머니는 나영 씨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전체 네트워크를 위해 일했죠. 작전의 일부인 여러 여성들의 집을 청소했어요. 소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럼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 정확히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녀는 그녀가 일하는 모든 여성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부자 남자들과 데이트했죠. 항상 그들의 아이들에게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그 후 남자들은 여자친구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죠. 준호는 얼마나 말해야 할지 결정하는 듯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는 다른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들었던 전화통화, 여성들의 사무실을 청소할 때 봤던 문서들, 집에서 일어났던 회의들. 민주는 준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했다. 내 어머니가 전체 작전을 발견했구나. 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날짜, 주소, 표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요. 그녀는 숨겨진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죠. 소희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 일기장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준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요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기장에 있는 정보가 경찰이 작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희망과 불길한 예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왜 이 말을 더 일찍 하지 않았니? 저는 사장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죠. 이 정보는 매우 위험해요. 만약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준호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일기장은 어디에 있니? 민준이 물었다. 오직 저만 아는 곳에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으러 간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할 거예요. 나영 씨의 파트너들이 이 일기장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기 때문이죠. 민주는 소희를 바라봤고 그녀는 고개를 긍정했다. 우리는 그 일기장을 찾을 것이다.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경찰의 보호 아래에서 할 것이다. 사실 준호가 말했다. 저는 우리가 도시를 떠나기 전에 일기장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려고 한다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민주는 그 제안을 고려했다. 숨겨진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니? 완전히 확신합니다. 소희가 일어섰다. 그럼 지금 당장 그 일기장을 찾으러 가요. 우리가 그 정보를 경찰에 더 빨리 넘겨줄수록 이 모든 상황이 더 빨리 해결될 거예요. 1시간 후 민주는 준호가 그의 어머니와 살았던 동네로 차를 몰고 갔다. 준호는 조수석에 앉아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소희는 뒷좌석에서 그들을 따라오는 어떤 징후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세요. 준호가 말했다. 집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입니다. 민주는 동네 주변을 둘러봤다. 그곳은 작고 깨끗한 마당이 있는 작은 집들이 있는 단순하지만 잘 관리된 지역이었다. 네, 어머니가 여기에 사셨구나. 네, 사셨죠. 그녀가 아프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집주인인 김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돈을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더 머물게 해주셨죠. 민주는 앞에 작은 정원이 있는 하늘색 집 앞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일기장은 여기에 숨겨져 있니? 집 안이 아니라 뒷마당에요.
어머니가 마당 뒤쪽에 있는 망고나무 아래에 묻으셨어요. 소희가 창밖을 내다봤다. 지금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김 사장님은 아직 새를 놓지 못하셨어요. 좋은 가족이 여기에 살게 될 때까지 비워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민주는 다시 한번 거리를 둘러봤다. 그는 의심스러운 것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빨리 움직이자. 그가 말했다. 들어가서 일기장을 가지고 나가자. 그들은 차에서 내려 준호를 따라 집 옆을 지나 뒷마당으로 갔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준호가 설명한 대로 뒤쪽에 큰 망고나무가 있었다. 준호는 곧바로 나무로 가서 땅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요. 그가 다른 돌들과 달라 보이는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돌 아래에 묻으셨어요. 민준과 소희는 준호가 돌을 옮기고 아래에 흙을 파는 것을 도왔다. 몇 분 후 준호는 단단히 밀봉된 비닐봉지를 꺼냈다. 봉지 안에는 검은색 수첩이 들어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열었다. 페이지들은 그의 어머니의 꼼꼼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고 이름, 날짜, 주소, 그리고 자세한 관찰들이 적혀 있었다. 민주는 준호의 어깨 너머로 읽었고 그 일기장의 정보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준호야, 이것은 폭탄이다. 민준이 말했다. 이것은 작전에 연루된 적어도 20명의 이름이 있어. 안전가옥의 주소, 은행 계좌번호, 심지어 페이지에 붙여진 사진들도 있어. 소희는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봐요. 미래의 표적 목록이 있어요. 다음 범죄를 위해 그들이 조사하고 있던 남자들이요. 준호는 수첩을 닫았다. 이제 어머니가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민주는 준호가 문장을 끝낼 필요 없이 그 함의를 이해했다. 여기서 나가자. 민준이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즉시 경찰에 가져가야 해. 하지만 그들이 차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서자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정호와 현수, 3일 전에 민준의 집에서 도망쳤던 두 남자가 마당 입구에 서서 유일한 출구를 막고 있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네. 정호가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방식으로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찾으러 가는 수고를 덜었지. 민주는 본능적으로 소희와 준호 앞에 섰다. 무엇을 원하나요? 무엇을 원하냐고? 현수가 웃었다. 너희가 방금 찾은 것을 원하지. 그리고 우리 작전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고 싶지. 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단단히 눌러 안았다. 당신들은 이 일기장을 얻지 못할 거예요. 아, 우리는 얻을 거야, 꼬마야. 문제는 너희가 순순히 넘겨줄지 아니면 우리가 힘으로 가져가야 할지야. 민주는 재빨리 마당 주변을 둘러봤고 탈출 경로를 찾았지만 마당은 세면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유일한 출구는 두 남자에 의해 막혀 있었다. 들어봐. 민주는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며 말했다. 너희는 아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경찰은 아직 작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너희가 지금 떠나고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너희는 잡히기 전에 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 정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너희는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혔지. 나영은 경찰서에서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했어. 이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나라를 떠나기 전에 가능한 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거야. 어떤 종류의 피해요? 소희가 물었지만 민주는 그녀가 대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아무도 우리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종류의 피해지. 현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종류의 피해지. 민주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궁지에 몰렸고 탈출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두 남자는 분명히 그들을 살려둘 의도가 없었다. 그때 준호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일기장을 민준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도망치세요. 동시에 준호는 두 남자에게 곧바로 달려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 민준은 일기장을 잡고 소희의 손을 잡았다. 이쪽이야! 그가 소리치며 뒤쪽 담장으로 달렸다. 그들은 준호가 뒤에서 두 남자와 몸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민준은 15세 소년이 그들을 오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 우리가 어떻게 이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소희는 2.5m 높이의 벽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봤고 벽에 기대어 있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봤다. 의자 위에 올라가. 그런 다음 내가 너를 밀어줄게. 할 수 있겠니? 소희는 의자 위에 올라섰고 민준은 그녀가 벽 위로 몸을 밀어 올리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다른 쪽에서 안전해졌을 때 민준도 의자 위에 올라섰다.
준호야, 이리 와. 준호는 두 남자에게서 풀려나 담장으로 달려갔다. 민주는 그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그가 담장 중간에 있을 때 정호가 그의 발을 잡았다. 그를 놔줘. 민준이 마당으로 다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민준은 준호와 두 남자 사이에 섰다. 일기장을 가져가. 민준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버려둬. 정호는 웃었다. 아, 우리는 어쨌든 일기장을 가져갈 거야. 하지만 이 아이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도 그래. 그때 그들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현수는 정호를 바라봤다. 경찰이다. 어떻게 알았지? 준호는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무시하고 미소를 지었다. 저에게 영리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1시간마다 전화하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이제 매우 가까웠다. 정호는 민준의 손에서 일기장을 빼앗았다. 이것이 너희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니? 우리에게도 경찰의 친구들이 있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원들이 있어. 어쩌면요.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경찰은 1분 안에 여기에 도착할 거예요. 현수는 정호의 팔을 잡아당겼다. 가자, 나중에 해결하자. 두 남자는 세 대의 순찰차가 모퉁이를 돌자마자 마당에서 재빨리 도망쳤다. 민준은 준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괜찮니? 괜찮아요. 하지만 그들이 일기장을 가져갔어요. 가져가지 못했어. 소희가 집 뒷문에서 나타나 말했다. 저는 다른 쪽으로 내려가서 집 앞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도 경찰에 전화했어요. 민준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어떻게? 소희야?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재킷 안에서 검은색 수첩을 꺼냈다. 준호가 아빠에게 진짜 일기장을 던졌어요. 하지만 아빠가 남자들을 분산시키는 동안 저는 일기장을 회수하고 집에서 찾은 낡은 수첩을 아빠에게 드렸어요. 그들이 빈 수첩을 가져갔다고? 준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웃었다. 누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리하네. 경찰이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민준, 소희, 준호가 준호 어머니의 진짜 일기장을 안전하게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맹 경감이 차에서 가장 먼저 내렸다. 괜찮으십니까? 2번의 전화로 당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민준은 다른 경찰관들이 정호와 현수를 찾으러 나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빨리 설명했다. 일기장은요? 경감이 물었다. 준호는 수첩을 그에게 건넸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어머니가 전체 작전에 대해 관찰한 것입니다. 경감은 재빨리 페이지들을 훑어보고 휘파람을 불었다. 이것은 금입니다. 이 정보로 우리는 전체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들이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도망친 두 남자들은요? 우리는 그들을 체포할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얻었으니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경감은 세 사람을 바라봤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가옥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실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머지 네트워크가 그들이 이 모든 정보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필사적이 될 것입니다. 준호는 셔츠 소매로 코피를 닦았다. 얼마나 더 오래 숨어 있어야 하나요? 이 일기장의 정보로 저는 2주, 어쩌면 3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빠르게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그럴 가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 몇 주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우리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도 1시간 후 그들은 2대의 순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며 침묵 속에 운전했다. 그의 딸은 2년 동안 범죄 작전의 희생자였다. 그는 범죄자와 결혼할 뻔했고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딸은 자유로웠다. 그는 준호라는 새로운 아들을 얻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작전을 폭로하는 데 성공했다. 아빠, 소희가 뒷좌석에서 말했다. 아빠는 이 모든 스트레스, 이 모든 위험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실을 위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주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봤다. 소희야, 이틀 전에 나는 내가 장애가 있는 딸을 가지고 있고 내 꿈의 여자와 결혼할 뻔했다고 믿었단다. 오늘 나는 내 딸이 용감하고 똑똑한 젊은 여성이고 내가 결혼할 뻔했던 여자는 위험한 범죄자라는 것을 알아. 그는 잠시 멈췄다. 어떤 버전으로 살고 싶었는지 생각하니?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진짜 버전요. 정확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항상 진짜 버전이야.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사장님은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저는 아마도 다시 혼자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저는 미성년자이고 가족이 없고 합법적인 서류도 없어요. 민주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이 모든 후에 내가 너를 다시 길거리에서 살게 내버려 둘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들어. 민준이 계속했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우리는 내법적 상황도 해결할 거야.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공식적으로 입양할 거야. 너는 서류를 갖게 될 것이고 집을 갖게 될 것이고 가족을 갖게 될 것이고 미래를 갖게 될 거야.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감격했다. 사장님은 진심이세요? 나는 평생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없어. 소희는 앞으로 몸을 숙여 준호의 어깨를 만졌다. 그리고 너는 누나를 갖게 될 거야. 너에게 목숨을 빚진 누나를. 준호는 셔츠 소매로 눈을 닦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다시 운전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네가 영원히 이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 나머지 여행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이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단순하지만 편안한 집이었는데 해가 지고 있었다. 임시 거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한 여경이 말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는 단순한 거실을 둘러봤다. 침대 2개, 소파 침대 하나, 작은 주방, 그리고 욕실이 있었다. 그의 서울 집처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안전했고 그들은 함께였다. 완벽해요. 민준이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집의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맑은 밤이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평화를 느꼈다. 아빠, 소희가 말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민주는 그 질문에 대해 숙고했다. 나는 상황이 정상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실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야.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단결하면 무엇이든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준호는 특히 밝은 별 하나를 가리켰다. 제 어머니는 항상 착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 별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말이 맞았어.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그녀에게 한 약속을 지켰어. 사실 준호가 말했다. 저는 그녀가 부탁한 것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녀는 나영 씨에게 해를 입는 사람들을 돕도록 저에게 부탁했어요. 저는 가족을 얻게 되었죠. 소희는 웃었다. 그래, 네가 계획을 실행하는데 좀 지나쳤지. 민주는 그의 옆에 있는 두 젊은이를 바라봤고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이렇게 감사함을 느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딸은 자유로웠다. 그들은 범죄 작전을 폭로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얻었다. 2주 후 경찰이 마침내 나영의 범죄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체포했을 때 민준, 소희, 준호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은 이제 다르게 보였다. 물리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함께 끔찍한 상황을 마주했고 더 강해진 사람들이었다. 준호는 이제 새 가구와 적절한 옷이 있는 자신만의 방을 가졌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민준이 자신의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소희는 다시 자신이 되었고 똑똑하고 재미있는 10대였으며 아버지와 정치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고 준호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민주는 모든 단순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웠다. 가족 저녁 식사, 거실에서의 대화, 심지어 누가 설거지를 할지에 대한 논쟁까지도 말이다. 나영이 15년형을 선고받고 그녀의 전체 네트워크가 해체된 재판 3개월 후 민주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22세의 윤지수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김민준 씨, 제 이름은 윤지수입니다. 나영 씨 사건에 대해 뉴스에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네,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그녀의 네트워크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신의 증언 덕분에 우리는 정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여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 공부하고 있고, 사람들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고 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괜찮아요. 사실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비슷한 범죄의 희생자들을 돕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싶어요. 다른 가족들도 이런 일을 겪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지네요, 지수 씨. 김민준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나요? 민주는 거실 창밖을 바라봤고 그곳에서 소희와 준호가 지난주에 입양한 고양이와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수 씨, 저는 분노가 사람이 짊어지는 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많은 짐을 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감사함을 짊어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감사함이요? 내 딸이 살아있고 괜찮다는 감사함, 아들을 얻었다는 감사함, 더 많은 가족들이 우리가 겪은 일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감사함,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다는 감사함. 지수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 씨.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민준이 전화를 끊은 후 소희와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다. 누구였어요? 소희가 물었다. 민준은 지수의 전화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다. 준호는 민준 옆 소파에 앉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상하네요. 왜 이상하니?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세상에 아무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소희는 아버지의 반대편에 앉았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 우리는 서로를 가졌잖아. 민주는 두 사람을 안았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서로를 가질 것이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함께 맞설 것이다. 준호는 민준과 소희를 바라봤다. 사장님은 제가 사장님의 삶을 구했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저를 길거리에서 꺼내준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저에게 좋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이유를 주셨죠. 준호야, 민준이 말했다. 네가 먼저 우리의 삶을 구했고 너는 우리에게 용기가 크기나 나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어. 그것은 위험할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소희는 웃었다. 우리는 좀 이상한 가족이죠, 그렇죠? 왜? 민준이 물었다. 글쎄, 사업가, 2년 동안 장애인인 척한 10대, 그리고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린 전 길거리의 아이라니.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죠.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렇게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전통적인 가족은 지루해요. 민준은 웃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아니, 무엇을요? 가족은 단지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나누는 것이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야. 민준은 소희와 준호를 바라봤다. 너희 둘은 지난 몇 달 동안 나에게 지난 40년의 삶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소희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아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빠는 준호가 그날 공원에서 우리를 찾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지 궁금해 하시나요? 민주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가끔, 그리고 등골에 오한이 느껴져. 왜요? 아마도 나는 다음 주에 나영과 결혼했을 거야. 너는 계속 장애인인 척 했을 것이고 나는 내 진짜 딸과 인연을 잃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거야. 준호는 일어나 창문에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 채 길거리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세 사람은 잠시 동안 침묵했고 모든 것이 시작된 거리를 바라봤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소희가 마침내 말했다. 무엇을? 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혼란이 우리가 서로를 찾고 오늘날의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민주는 존경심으로 딸을 바라봤다. 소희야, 언제 그렇게 현명해졌니? 거짓말이 진실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배웠을 때, 그리고 진짜 가족을 갖는 것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을 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때요. 위험할 때도 어려울 때도 말이에요. 민주는 다시 두 사람을 안았다. 너희 둘을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한다. 우리도 아빠를 사랑해요. 소희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서로를 사랑할 거예요. 준호가 덧붙였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니까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해지죠.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민주는 완전히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가족은 안전했다. 진실이 승리했고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민주는 소희와 준호를 바라볼 때마다 소희가 다른 트라우마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고 준호가 지수와 함께 취약한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 법학을 전공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용감한 아이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던 그 공원에서의 순간을 기억했다. 진실은 발견하기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리고 민주는 자유가 모든 진정한 사랑의 기초라는 것을 배웠다. 이야기 끝. 이 극복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민준이 준호를 신뢰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소희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인 척한 것이 용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